자, 이제 입사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관련된 건데 연결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력서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바로 뽑는다.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아들이에요. 안 뽑아요. 이런 단어도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면 좀 선호하시는지, 그리고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외국인 지원자의 이력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어떤 건지, 이건 제가 먼저 좀 답변을 드리면, 실제 외국인들을 채용할 때 제가 아까 했던 말처럼 한국인들과 똑같아요. 직무 적합성, 직무에 적합한 용어가 써 있는가, 직무에 적합한 경험이 있는가, 직무와 관련된 역량들을 어떻게 어필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대답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잠깐 이 전체 진로 특강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 다 대표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좀 추가적으로 계속 내일까지 말씀드릴 텐데 계속 똑같은 얘기긴 할 거예요. 근데 합격하는 지원자의 특징은 직무 경험이 명확하다. 예를 들면 인턴이나 대외 활동이나 이번 진로 특강 같은 외국인으로서 경험하지 못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력서에 또박또박 한 줄로 잘 넣어놓으시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해도, 그 회사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내가 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 발음이나 여러분들 한국어 발음 서투를 수 있거든요. 여기 분명히 저보다 발음이 훨씬 좋고 저보다 한국말 잘하는 분 계시지만 서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실무적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그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불합격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불합격될 때 보면은 여기 예를 들면 베트남 분으로, 아니면 중국 분으로, 뭐 인도네시아 분으로 한국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다 해서 갔는데 실제로 그렇게 써 있긴 하지만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뽑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직무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해야 되는 그러지 못한 분.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 설명에 대해서 논리적이지 않을 때 그냥 쭉쭉 그냥 영업, 마케팅, 통역 2회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자세하게 자기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소통이 미숙한 사람,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너무 빠르거나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본 예절이 부족하고 지각하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거나, 앞으로 비자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계획이 있다든지, 취업 비자 어떻게 당연히 회사 와서 열심히 해서 계속 나중에 영주권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명확하지 않은 설명이 있을 때는, 명확한 설명이 없을 때는 불합격되는 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일 이따가 저 끝나고 제가 준비해온 요거는 제일 관심 있는 분한테 주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뭘 준비해야 되냐. 그냥 오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걸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걸 부사장님께서 다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요. 저는 우선 무엇보다 이력서에는 본인이 그 업무에 대해서 또 여러분은 신입이시잖아요. 그래서 경력이나 업무의 성과에 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직무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지 그 부분을 가장 좀 자세히 기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또 작성할 때 실제로 어떤 내가 회사 경험은 없지만 인턴이든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동아리나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기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원 동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열정적이고 그 회사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지원 동기를 좀 잘 작성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해요. 똑같은 조건이면 어떤 사람 뽑을까요? 간절한 사람. 조금 더 간절한 사람. 그 마음들이 보여야 돼요. 아까 그랬죠?
갖고 싶은 거 보면 우리 어떻죠?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맞나요? 하고 싶은 거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고요. 그런 간절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학부 졸업으로 회사 들어간 후에 대학원 가고 싶다면 최소 몇 년 정도 회사 일하고 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대학원 졸업 후에 다시 회사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을지, 이 질문 주셨는데요. 참고로 저는 대학원을 7개 졸업했습니다. 한 번도 회사를 그만두고 다닌 적 없어요.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 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 HR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은 4개 대학원 졸업한 분 계세요. 회사 그만두지 않았어요. 다니면서 대학원 다녔습니다. 다들요. 그래서 대학원에 대한 거 언제 가야 된다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처음 들어가면 업무가 힘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니기 힘들어요. 근데 2, 3년 지나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2년에서 3년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때 대학원 많이들 갑니다.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갈 필요가 굳이 없어요. 요즘은 대학원들이 야간 또는 토요일 많이 있거든요. 특수대학원들도 있고요. 자, 다음 질문. 외국인인데 어떻게 직무 경험을 쌓거나 실습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턴십 관련해서 인턴십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인턴의 경우 지원 시 실무 경험이 적어도 좋을까요? 그 다음에 재학 중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인턴십에 대한 내용 질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지금 뭐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직무에서 뭐 아르바이트 하는 분도 있고 계실 텐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한국 대학생들 뽑을 때 취업률이 보통 20%가 안 됩니다. 100명 뽑으면 심사원으로 입사해서 들어가는 분이 100명 중에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험 있는 경력자들 위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원을 뽑을 경우에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응해서 제대로 본인 한 사람 몫을 하려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처음엔 복사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전화 받고 그런 일부터 시작하고 직장인 매너 배우고 조직 문화 배우고 그러는데 보통 잘하려면 빠른 사람은 뭐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그런 수업료가 많이 들어가죠.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경험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그런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아서 대기업들에서도 수시 채용 인원도 많이 공채 채용도 많이 퍼블릭 리크루먼트도 많이 줄어들고 수시 채용도 많이 줄어들고 필요할 때만 필요한 사람만 뽑고 그러기 때문에 경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인턴십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인턴십은 가능하면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보다는 솔리드하게 엔지니어 쪽이면 엔지니어링 쪽에 디자인은 디자인 쪽에서 계속 한 회사에서 오래 하면 좋지만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 2달, 3달 뭐 그렇게라도 같은 업종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인턴십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 보시고 인턴십은 인턴십 포함해서 여러분들 채용할 때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는 뭐 외부 인터넷 SNS도 많이 있지만 뭐 지역별로 해서 서울, 뭐 충청, 청주, 뭐 부산 이렇게 해서 보통 취업 박람회 하게 되면 한 40개 이상이 좀 오거든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뽑기 때문에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열린 거 정보가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동기들하고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인턴십 또는 채용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훌륭한 분들은 1년 전에 졸업하기 전에 이제 4학년 때부터도 입사할 수 있고요. 3학년 때 미리 예약할 수도 있고 회사 와서 미리 한두 달 일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인턴십이거든요. 인턴십은 가능하면 저는 많이 하셔서 꼭 이력서에 꼭 기재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걸 보고 인턴십 때문에 채용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인턴십은 가능한 기회가 생기시면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의외로 인턴십으로 들어갔다가 그 직원이 그 회사에서 일 잘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또 다른 직업이든 아니면 정규직이 정규직 오퍼가 났을 때 기회가 생겼을 때 정규직으로 이게 전환되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인턴십을 많이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회사는 평소에는 뭐 헤드카운트가 안 난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그런 직무에 대한 자리가 안 난다는 그런 회사들에서는 인턴십으로 들어가셨다가 또 기회가 되시면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또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한 한 최대한 인턴십을 또 같은 직종에서 또 아니면 같은 업종에서 많이 이렇게 찾아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소문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실제 유학생 지원팀에서도 인턴십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신청을 안 해요. 여러분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분야들을 학교에다 많이 어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찾아드립니다. 관련된 것들을요. 근데 만들어놔도 여러분이 안 오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지원해주는 학교 많이 없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선문대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지원하는 사람 많이 있다 없다? 계장님 많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애로사항입니다. 보낼 때는 있는데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내년도에는 더 다양한 직무별로 저희가 좀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이건 저도 되게 낯설어서 회사에서 무슬림들한테 기도할 시간을 주는지, 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SOE였으니까 무슬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시간을 따로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걸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업무 시간에 방해되진 않겠죠? 그리고 기도할 장소를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거에 대해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언제인지 종교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맞죠? 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따로 준다? 그건 상당히 좀 드물지 않을까. 무슬림 채용 케이스가 있나요? 뽑을 때 인종, 나라, 아니 성별, 그 종교에 대해서 차별을 두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개방되긴 하지만 무슬림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은데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 본인이 하겠다고 했을 때 방해하지 않거나 그런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 여러 군데 있겠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기도실이 있어서 학생들이 무슬림 학생들은 편하게 기도할 수 있게 그런 편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은 게 사실 현실이지만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회사는 분명히 그런 편의시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알아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잡으신 김에 박 부사장님한테 질문 또 드릴 부분인데요. 외국인들에게 펜션 시스템이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해야 펜션 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 후 프로그램. 제가 알기로는 외국분들한테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다이버시티 기준으로 해서 외국분들도 똑같이 4대 보험 가입하게 돼 있고요. 4대 보험 중에는 아까 여기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다 내게 돼 있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똑같이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펜션에 대해서도 똑같이 받으실 수, 여기서 근무하시게 되면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고요. 좀 조기 노령연금을 조기에 좀 신청하게 되면은 1년에 7%씩 깎이긴 하는데 60세부터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로 여러분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 나가시게 되면은 일시연금으로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체결이 되어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국민연금 사이트 보시면은 자세히 또 여러 가지 Q&A를 위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좀 소프트한 질문인데요. 혹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근무 환경이 맞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꼭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그만둘 수 있는지 질문했는데요. 여러분, 그만두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여러분을 자르지는 못해요. 저희 HR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얘를 자르고 싶은데 근로자를 자를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가는 건 자유입니다. 언제든지요.
네, 얼마 전에 네, 유학생 지원팀에서도 일주일 남기고 나갔죠. 네, 그냥 일주일 있다 나가버렸어요. 네, 한국은 자유예요, 자유.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외국계 기업 직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과거에 외국인 직원들 많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대기업들은요, GHR이라고 해서 글로벌 HR, 글로벌 인재들을 소싱하는 HR 파트가 따로 있어요. 이제는 나라, 국적, 성별 상관없이 글로벌 인재들을 채용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놓지는 않았어요, 대기업에서요. 그런데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과거보다. 그리고 HR의 인식들도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 채용에 대해 제가 통계 자료를 좀 봤었거든요. 근데 그 추정치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 과거 자료기도 한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는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4,500명입니다. 이분들 아마 기술직이나 엔지니어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2016년 기준으로 해서 1,000명 정도 외국분이 계신데요. 글로벌리는 그 삼성전자가 외국에 많이 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이 삼성그룹 전체가 30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 6%에서 7%가 그 외국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해외에 있는 근로자들 포함이기 때문에 2016년 기준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에서는 1,000명 정도 외국인이 계시거든요. 리서치나 그 연구 인력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차, 아까 질문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사실은 90명 정도밖에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0.1%고요. 요 부분에는 90명은 차량 기술이나 디자인 등 핵심 분야에 그렇게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HR 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계속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4년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체 직원이 한 26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그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아니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의 비율이 한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현재 외국인은 몇 프로로 공식적으로는 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50% 정도를 어쨌든 채용 인력을 고용을 한다는 건 외국인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네, 연관된 질문들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면접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면접 쉬워요, 어려워요? 네, 제발 오세요. 그러니까요, 아시겠죠? 제발 오십시오. 저희는 더 타이트하게 면접 준비 시켜드립니다. 자, 면접할 때 떨린대요. 그리고 면접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어떤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자, 또 우리 전문가들 말씀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직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을 먼저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서류로 검토하시는 부분들은 직무 적합성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나머지 어떤 스킬적인 면, 난이지나 그런적인 면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필터링을 하고요. 면접을 하게 되면 그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들이 본인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다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의 태도 같은 부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이 우리 팀으로 들어오는 거긴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우리 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팀에 들어왔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져서,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SOL 토탈 때 사례인데요. 한 친구가 실제 기술직이었어요. 생산관리팀이었는데요. 아이가 면접을 하는데 말을 진짜 잘했어요. 대답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장장님한테, 공장장님 저 친구 뽑읍시다 그랬더니 저한테요, 김상무님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공장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쟤 뽑으면 노조합니다. 뽑으면 안 됩니다. 실제 직무에 따라 너무 달변가인 친구들을 선호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이슈가 아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첫 번째로 직무 적합성이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로는 기본적으로 면접을 볼 때는 가장 애티튜드도 중요합니다. 특히 신입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가서 뭐 인사를 하고 자기 소개를 하거나 전반적인 그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애티튜드로 잘 이해를 하고 어떤 애티튜드로 잘 받아들이는지 그 피드백에 대해서도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컬처핏을 봅니다. 아까 이 인재가 만약에 A라는 분이 오셨어요. 왔는데 정말 이 직무에 적합하고 하지만 우리 조직과 우리 잘 이게 적합하지 않겠다. 이 컬처가 잘 맞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면 또 거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처핏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접을 보고 가시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좀 공부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팀 프로젝트나 교수님이 시킨 조사나 분석 과제에 있으면 이것을 포트폴리오로 써도 되는지,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어떤 경험에 가장 많이 투자하면 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트폴리오나 그런 과제들이나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걸 이제 포트폴리오로 활용을 할 때 이제 뭐 이걸 했다 이렇게 뭐 다 간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때 내가 맡은 타스크는 어떻게 보면 스타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태스크를 맡았고 그다음에 이때 나의 책임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좀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포트폴리오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과 뭐 어떤 과제나 모든 그걸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오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부터 한국에서 했던 모든 활동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넣으시면 그 포인트입니다. 플러스 포인트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나 포트폴리오든 뭐 여기에서 직무 경험이든 인턴이든 다 포함하시는 것은 무조건 환영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취업의 어떤 그 좋은 그 실마리가 될 수 있거든요.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로 특강이나 교수님의 연구과제나 여러 가지 모든 활동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그 자국에서 온 모국에서 온 친구들 있으면 또 도와주시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스탕달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말인데요. 어떤 경험도 쓸모없는 경험은 없대요. 중요한 건 내가 중심이 됐을 때 쓸모있는 경험이 되는 거죠. 지금도 진로 캠프에 와 있지만 나는 이걸 통해 무언가를 얻어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다 쓸모있는 경험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왔어 하면 다 쓸모없는 경험이 되겠죠.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이 자기 나라의 같은 대기업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시야 관점에서 피어 전공자에게 가장 기대하는 관점이 무엇인지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인턴십 하고 싶으면은 어떤 분야의 인턴십